포퓰리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알아보는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포퓰리즘이란 무엇인지 이런 네이버 아까 검색해 보셨다고 했던 국어 대사전적인 그런 정의 말고 진정한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파괴자일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이런 주제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통상적인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정치학자들이 쓴 민주주의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엔치클로피디아 오브 디모크라시라는 건데요. 뭐 여기 따르면은 포퓰리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치적 운동으로서 엘리트에 대항하여 네. 보통 사람들의 이익, 문화적인 특성, 자발적인 감정에 강조하고 네.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주로 집단적인 결집, 국민투표 또는 대중민주주의의 다른 형식들을 통해 다수에 호소하고 이때 견제와 균형 또는 소수의 이익은 간과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뭐 요소들을 제가 좀 나눠보면 네. 이런 통상적 정의를 이루는 요소는 첫째 네. 위와 아래의 구도입니다. 즉 네. 엘리트 대 보통 사람.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의 질박한 감정에 호소하고 논리성은 좀 2차적이다. 감정에 호소한다. 논리 대 감정 이거고요. 세 번째는 대의제의 통상적인 절차보다 좀 예외적 형식인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관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입헌주의에 대한 평가절하, 다수화 독재로의 경향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엘리트와 대항하고 논리보다는 감성이고 대의제보다도 대중의 직접성 이런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통상적 정의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21세기 포퓰리즘, 디지털 시대의 포퓰리즘이 뭐냐, 네. 과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네. 종차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네. 그거 전에 나온 책 아닌가요? 옛날에 1995년 책. 95년. 네. 네네네.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등장한 정치 운동들이 있는데 뭐 이 통상적 정의에 부합되는 운동 너무나 많고 그 운동들은 서로 이질적이고 심지어 상반됩니다. 네. 예를 들어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인민당 피플스 파티라 그러죠. 네. 사실 포퓰리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또는 러시아의 나로드니키라든지 네. 또 메카시즘도 그랬고요. 또는 최근에 유럽의 그 신포퓰리즘 네. 까지 너무 많은 정치 운동이 이 정의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해당된다.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카멜레온적 정의죠. 정치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의 정치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려는 정치 운동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 정의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통상적 정의가 네. 위와 아래의 구도, 엘리트 대 인민 이런 최소 정의를 획득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그 안에 서로 정반대 입장의 정치 운동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포퓰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내용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대 99 또는 20대 80의 구도 또는 뭐 한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심지어 검사 대 국민이 이게 대립 구도가 됐는데 이런 모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전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위와 아래 엘리트 대 인민의 대당인데 이게 어떤 시대이건 또는 어떤 종류의 포퓰리즘, 즉 좌파이건 우파이건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첨가하고 싶어요. 네. 부패한 엘리트 대 순수한 인민의 대당, 제도 민주주의에서도 이런 대립 구도는 흔히 나타나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뭐냐? 제도 민주주의가 더 이상 인민의 일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부패한 엘리트 지배를 영속시키고 있다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도 민주주의는 엘리트 지배를 보장하고 인민의 일반 의지 구현을 방해한다. 제도 비판적 인식이죠. 제도 비판적 인식이 있을 때 위와 아래의 구도하고 결합을 해서 이데올로기로서 포퓰리즘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포퓰리즘 운동이 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터넷에도 보면 1대 99가 맞냐, 네. 20대 80이 맞냐 이거 막 싸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는 20대 80의 생각에 가두어져 있어. 그러면서 음.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음. 많았죠.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전통적 정의 안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운동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가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안 속에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큰 웅덩이 속에 있는 네. 이렇게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도대체 누가 위냐? 음. 1위 위냐, 20위 위냐? 예를 들면 네. 검사가 위냐, 네. 아니면 삼성이 위냐? 네. 뭐 정치 이런 거. 뭐 재벌 뭐 예. 관료 아래는 누구냐? 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타도해야 될 엘리트가 누구이냐? 네. 관료냐, 은행이냐, 음. 자본이냐, 삼성이냐, 음. 뭐 아니면 불로소득. 불로소득자, 부유한 금리생활자냐, 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음. 아래는 또 누구냐? 그냥 국민이냐, 네. 민족이냐, 아니면 우리 종족이냐, 음. 뭐 시민이냐, 이 어떻게 호명하냐에 따라서 네.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주제 성격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이 이제 포퓰리즘의 정치적 질을 결정할 것이고 네. 흔히 말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냐, 네. 우파 포퓰리즘이냐 이것도 이런 식의 설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포퓰리즘은 전선을 어디에 치느냐 음흠.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음. 엘리트와 인민의 대결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최소한의 정의라고 했을 때 엘리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민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도 민주주의가 엘리트 지배를 보장하는 도구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것이 맞다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민주주의 행사 방식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출되죠. 네. 그럼 포퓰리즘은 과연 뭔지 음. 민주주의 파괴자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형성자일까요? 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포퓰리즘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네. 민주주의하고 포퓰리즘의 관계란 거 이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논제이고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순기능을 하는가 역기능을 하는가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래요. 또 단순히 제도민주주의 후퇴를 뜻하는가 아니면 포퓰리즘이라는 게 제도민주주의하고 별도로 늘 있어왔던 병렬적인 정치 현상인가 뭐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포퓰리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룬다 할 때 가치 평가에 대해 영역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적어도 네 가지 입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정치학에서는 네. 그 네 가지 입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또는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 등등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포퓰리즘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포퓰리즘이 왜 등장하느냐? 네. 제도민주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그게 제도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적 정치 현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이 있죠. 타기예프라는 정치학자가 이 입장의 대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상당히 그만큼 또 유명한 포퓰리즘 연구자인 켄 오번의 입장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가 원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구원적인 리뎀티브한 얼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제도적인 얼굴, 딱딱한 얼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제도적 얼굴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구원적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형해화된다 그러죠. 껍데기가 나와 버렸을 때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이 포퓰리즘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원래 구원적 얼굴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정반대네요. 타기예프를 병리적 포퓰리즘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네. 보면 켄 오번은 재생적 포퓰리즘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을 상당히 강조한 거죠. 네. 세 번째 입장은 RDT인데요. 네. 이 사람은 켄 오번하고 약간 다릅니다. 켄 오번은 포퓰리즘의 기능을 제도적 민주주의의 결함을 치유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함을 치유하고 나면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잠시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다시 이 민주주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적인 껍데기만 남았을 때 아플 때만 등장하는 아플 거죠. 때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기예프는 그냥 아플 때 등장한 거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낸 거고 켄 오번은 아플 때 등장해서 치료를 한다. 순기능을 하고 치료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간 겁니다. 네. 네.
근데 RDT는 좀 캐노본 입장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게 그럴까? 아니다. 아예 포퓰리즘은 늘 있었다. 그리고 안 사라진다라고 본 거예요. 오호. 제도 민주주의와 병렬하는 별도의 정치 양식이다. 이것이 현실 정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결함의 산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대등한 위상을 갖춘다.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양식이고, 근데 그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이런 제도 민주주의의 불화를 일으키는 특수한 참여 형식이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불화를 일으키지만 그 불화 때문에 캐노번이 말하듯이 제도 민주주의가 이 치유적인 순기능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별도로 나란히 존재해왔다. 병렬에서 존재한다는 게 RDT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현대 시민은 두 가지 정치 형식에 의해서 이 정치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도 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포퓰리즘인데 그렇군요. 둘은 경합적이지만 별도의 영역이다. 독립적인 정치 양식으로 포퓰리즘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예. 이보다 좀 나아간 건데요. 어쨌건 RDT한테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라는 것은 늘 존재하고 나란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포퓰리즘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알려진 라클라우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됐던 무프인데요. 무프. 무패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네. 그 사람들의 포퓰리즘 개념은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에서 출발했는데 어쨌건 포퓰리즘이란 정치가 작동하는 양식 또는 정치가 구성되는 양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배제된 집단 또는 제도 안에 불만을 가진 이 집단이 있고 이런 처지가 비슷한 집단들이 서로 등가적으로 연쇄를 하면서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성을 수립하고 이들 전체를 하나의 인민으로 부르고 호명하고 인민으로 형성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야말로 정말 위와 아래의 구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라클라우 무프의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라클라우의 말인데 포퓰리즘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유일한 형태이다. 보통 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소위 피해 대중이 상호 연쇄하여 연대하여 하나의 어떤 그 피플을 형성해서 우리가 피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란 진정한 민주주의의 유일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접근 방식의 장점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RDT한테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네. 독립적인 두 개의 구별되는 정치 형식이잖아요. 네. 이분법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근데 무프한테는 라클라우한테는 이분법을 넘어서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포퓰리즘이라는 이분법을 포퓰리즘 차원에서 전복했어요. 그리고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입장 하나는 병리적 포퓰리즘, 재생적 포퓰리즘 또는 독립적 정치 양식 그리고 포퓰리즘 마지막에 그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포퓰리즘 이 네 가지 개념이 각각 현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긴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게요. 민주주의가 아파서 나온 거야라고 하면 병리적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아파서 나타난 포퓰리즘이 그 민주주의를 치유할 거야라고 하면 재생적 포퓰리즘이고 민주주의랑 포퓰리즘은 원래 따로따로 있었어라고 하면 독립적 포퓰리즘이고 그렇게 이분법에 갇혀 있지 말고 오히려 이 인민들이 차이를 넘어서 공통성을 새롭게 만드는 전선을 만드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야라고 이야기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럼 슈퍼바이저님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뭐 저야 항상 뭐 하이브리드라서 네. 네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 모두요. 현실의 포퓰리즘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 시계열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네. 제도 민주주의의 형해와 탈기능화. 그래서 병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타기에퍼 잘 설명한 거고 병리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민주주의 외부에서 원래 제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병리적으로 발생한 포퓰리즘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정치 형식을 수립시키게 되고
정치적 진리에 있어서 그 준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 안에 준거를 갖게 되고 준거적 독립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도 제도 정치 못지않게 자기 파워를 갖게 될 때, 기능적인 독립성을 갖게 될 때, 네. 그럴 때 자신만의 정치 형식이 수립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RDT의 입장과 비슷하게 두 개가 병존하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병존하는 상태는 켄 오벤이 말한 것처럼 제도 민주주의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정치체의 정치 양식으로서 두 개가 병존을 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생적인 순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포퓰리즘이 아래의 다양한 주체들을 갖다가 하나의 피플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포퓰리즘처럼 뭐 이주민, 여성 등을 갖다 희생양으로 이렇게 혐오 포퓰리즘의 형태로 희생양으로 쳐내는 게 아니라 등가적으로 연쇄된 우리가 전부 다 대등하다라는 것으로 연쇄된 하나의 피플을 형성해서 정책인 어떤 대립점을 위아래의 대립점을 구체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로서 정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토론과 수기라고 했을 때 뭐 제식으로 얘기하면은 폴레모스 논투인데요. 논쟁을 통한 투쟁인데 논투로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님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이 양가적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피플 형성의 계기를 형성하는 포퓰리즘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포퓰리즘이 뭔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포퓰리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포퓰리즘 하면 어떤 지도자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 하면 차베스가 떠오르고 브렉시트 하면 보리스 존슨이 떠오르고 뭐 스페인 포데모스 하면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포퓰리즘을 이런 각도에서 조명하면 이런 딱 지도자가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포퓰리즘에 대한 행태적 접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행태. 네. 포퓰리즘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 비헤이비어럴. 네. 행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포퓰리즘에 대한 통상적 정의 우리가 아까 봤던 거기에서 출발해서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해상도가 높게 포퓰리즘의 종차 또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적 행태 이 측면에서 네. 볼 때 포퓰리즘에 대해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격화된 지도자가 있고 네. 그 밑에 비조직적 추종자들 네. 있으면서 네. 이 둘 사이에 네. 직접적으로 이런 관계, 네. 제도적으로 매개되지 않은 결합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포퓰리즘 정치의 구조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지도자와 추종자, 팔로워 사이에 네. 낮은 제도주의다. 팬덤 정치 같은 그런 거죠. 제도적 네. 매개가 네. 별로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낮은 제도주의라는 말은 결국 정치 수사학이 변화하고 네. 대중동원 방식이 변화한 것과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수사 관점에서 한번 이런 포퓰리즘의 행태를 본다면 네. 관료주의적 전문 용어를 쓰지 않아요. 네. 어려운 말을 안 쓰죠. 네. 그리고 요 정책한 다음에 조 정책하고 그러면 서서히 풀릴 것이다.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말하냐? 간단하게 말하죠. 간단하게, 네. 명료하게, 네.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언제?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무슨 단계야 무슨? 바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장 유럽연합? 당장 나와. 뭐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몰라. 바로 나와. 일단 나와. 네. 실제로 영국에서 브렉시트 네, 네. 결정을 먼저 했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네. 나올까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지금 맞아요. 논의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결정을 하고 절차는 뒤에 논의하고 이런 식의 화법을 동원하는 게 포퓰리즘의 행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흔히 잘못 얘기할 때 논리가 부족하다.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퓰리즘도 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논리와 이성을 복잡하거나 우회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당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포퓰리즘 행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찬희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프도 멕시코 국경에 장벽 당장 설치해라. 중국에게 물건 안 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심지어 감성을 건드리는 그렇죠. 예. 그런 표현들을 이 사람이 쓰면서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네. 미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당장에, 거야라고 예. 하면서 당장 했죠, 그리고 인기를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포퓰리즘의 행태적 특징이 잘 요약됐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정치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성인데요. 거의 모든 포퓰리스트들이 사용합니다. 좌파건 우파건 지금 당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네. 여기에 일정한 이제 난점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접근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파봐야 된다. 지금 당장이라는 정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의미냐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성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성. 네. 정치 수사와 시간성의 관계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수사적 특징은 사실은 과거 급진주의로 나타났어요. 존재했던 급진주의 중에 간단 명료성 또는 지금 여기 이런 직접성은 공통적인 수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와 아래가 아니라 좌우 구도로 배치할 수 있는 급진주의, 극좌파, 극우파 20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급진 정치들이 항상 지금 당장 그리고 간단 명료한 어법을 사용했어요. 유럽 3인당 외곽의 급진 좌파가 20세기에 늘 있었고 네. 그 가장 큰 세력은 이제 공산당 또는 좌파연합 네. 뭐 등등이고 지금의 좌파당 블록이 다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 보수당 외곽의 급진 우파도 늘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당장이라는 이 시간성을 사용했고 간단 명료한 수사를 사용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건가? 근데 21세기 디지털 포퓰리즘의 종차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제 의문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의 급진주의 수사에도 나타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 그리고 21세기 포퓰리즘 수사에 놓인 근본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20세기의 급진주의는요. 안 먹혔잖아요. 네. 근데 21세기 디지털 포퓰리즘 먹히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먹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 분석, 그렇죠. 객관적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포퓰리즘 정치의 시간 지평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제도민주주의에서 시간 지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선형적이에요. 제도민주주의 시간성은. 네. 즉 뭐 집권 5년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1년 차에 뭐하고 2년 차에 뭐하고 3 이렇게 해서 맞아요. 다음, 5개년 계획 막 이런 거. 다음 정부에는 네. 이런 과제를 물려준다. 네네. 뭐 2030 프로그램은 뭐다 이런 네네. 겁니다. 네. 근데 정치 내용은 프로그램이 입각하고 단계적입니다. 음. 항상 단계론이죠. 근데 포퓰리즘의 시간성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이고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단계는 곧잘 무시됩니다. 모든 제도 정치는 정책 시차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정책이 당장 도입되는 게 아닙니다. 논의와 수기와 토론을 통해 도입되고요. 공약을 제시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논의와 토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또 시차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차가 있는데 네. 포퓰리즘 정치에서 이 시차는 무시됩니다. 네. 결국 이런 시간성, 선형적 시간성이냐 지금 현재 즉각적 현재성이냐 네. 이 시간성이 포퓰리즘 정치와 제도민주주의 내부의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퓰리즘이 왜 먹히고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 시간성에 있어서 산업자본주의와 좀 더 다른 시간성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자본주의는요 아침에 네. 출근하잖아요. 네. 그리고 공장에 일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네. 재생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죠. 네. 이렇게 시간이 흐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분할 가능한 시간입니다. 선형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소위 플랫폼 자본주의의 시간성이라는 것은 네. 생산과 재생산 시간의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이메일로 일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일해야 되고 뭐 네. 그래요. 네. 생산과 재생산이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까지가 재생산인지 모르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 시간성이 해체가 되고 인더스트리얼 타임, 산업의 시간성이 해체되고 제3의 시간이 등장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지배적인 시간 양식은 오히려 선형적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포퓰리즘 시간성이라는 게 음. 대중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물론 쭉 이렇게 훑어보면 자기가 옛날에 뭐 올렸는가 이게 나오죠. 네. 근데 그건 누구 훑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즉각적인 현재성 속에 살고 있죠. 플랫폼 알고리즘 자체도 늘 새로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새로 갱신됩니다. 나날이 갱신되는 항상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시간성의 기초에 있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단계론보다 뭐 지금 당장 하자라는 게 먹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 같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좀 수준 낮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총선 1호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무료잖아요. 네. 이게 과거의 프로그램에서는 나올 수 없는 1호 공약 같거든요. 내가 네. 볼 때는 약간. 네. 그러니까 아까 거대 정당도 좀 네. 포퓰리스트화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진보 정당은 그런 주장을 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저 안 민주당이 1호 네. 공약으로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긴 한데. 약간 오송운동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송운동도 그런 식의 슬로건들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네. 디지털 유저가 돼서 가능한 한 접속 시간이 높은 게 네. 디지털 경제의 생산성을 맞아요. 올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속의 기반이 되는 네. 통신 공공 공공성이라는 와이파이. 것은 네. 생산성과 직결된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이미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좌우파 정치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건데 지금 당장이 그때는 안 먹혔는데 왜 지금은 먹힐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산업 자본주의의 시간과 지금 이 플랫폼들이 발달하는 지금의 시간을 사람들이 그렇군요. 다르게 느끼고 있고 그렇죠. 살아가고 그렇지. 있다. 아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포퓰리즘에 대한 행태적 이해에 또 어떤 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요. 네네.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포퓰리즘에서 이게 필연적이냐 필수적인 요소냐 또 제도민주주의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인격화된 지도자는 20세기 제도 정치에서 곧잘 등장했죠. 지도자와 대중의 이 비제도적인 인격적인 밀착 관계를 네. 포퓰리즘의 행태적인 정의로 정의를 할 때 네. 그러면 지칭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진다는 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어떤 인식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우리가 네. 인식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의 지지 대중을 수동화하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도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가 팬덤화되는 경우 네. 그 경우는 분명히 지지 대중이 수동화됩니다. 네.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포퓰리즘의 지지 대중은 지도자에서 단순히 기만된 것인가? 좀 질문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만된 게 저는 아닐 거다 생각하고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신호에 반응하고 있고 무매개적으로 지도자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 생각에는 제도 민주주의 바깥에 새로운 매개 형식이 등장했고 그 매개 형식을 통해서 지도자와 결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연구를 하는 정치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무매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매개란 뭐냐? 정당, 노조, 시민단체를 통한 조직적 매개예요. 그건 없으니까 이게 네. 무매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냐? 다른 걸로 바뀐 다른 거 아닌가? 매개로 바뀐 거 아니냐? 네. 포퓰리즘적인 매개 형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정당 체제에 의한 동원이 아니다, 노조에 의한 동원이 아니다라는 것만 주목하면은 이건 매우 공허한 얘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새로운 동원 방식, 새로운 매개 형식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음. 중요한 분석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 많이 얘기했던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미디어의 변화가 진리 정치를 해체하면서 인민이 진리라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건 포퓰리즘에 대한 행태적인 접근 방식은 반드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연구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 지지 대중이 수동화되고 있다면 지도자 때문에 수동화되는 게 아니고 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자꾸 포퓰리즘 연구가 강조하는데 음. 그 권위적 지도자 때문에 수동화되는 게 아니고 음. 어떤 매개를 통해서 수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네. 방식으로 수동화되는지를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음. 앞서 말한 가짜뉴스, 좋아요 경제 또는 인공소통은 지지대중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 지도자도 수동화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네. 그 빅데이터 분석에 입각해서 트렌드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떠들겠습니까? 그 인공지능과 인공소통에 의해서 관리되고 생산되는 포퓰리즘, 디지털 포퓰리즘은 이거야말로 정말 21세기적인 문제이다. 이게 20세기 없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권위적 지도자, 뭐 이글레시아스가 포데모스를 지배해,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중국을 갖다가 독재한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 독재일 수도 있고 디지털 레닌주의일 수 있고 좀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정치 지도자조차 수동화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관점을 좀 틀어보는 게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천의 TV를 하게 된 것 자체가 네. 지금 슈퍼바이저님 말씀하고 제가 딱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포퓰리즘이 지도자와 지지대중의 무매개적 결합이 아니라 네. 새로운 매개가 등장한 것이다. 네. 거기에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네. 유튜브 등등이 새로운 매개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저도 만들어 보려고 김찬희 TV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걸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정치장, 네. 어떤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건 저도 지금 닥쳐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 네, 너무 아마 여기 코알라님도 너무 그런 어려워. 과제에 직면해 네. 있다고 보면서 코알라님도 최근에 뭐 하나 여셨죠? 저 신지의 TV 열심히 아. 해보려고요. 아 신지의 TV 여셨구나. 그것도 유튜브에 네. 나오는 건가요? 네네 검색하시면 우리 나옵니다. 같이 고민해 가면서 네. 서로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포퓰리즘이 이제 매개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새로운 매개 형식이 지배적이 된 상황에 관심이 없고 음. 논의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기자들처럼 네. 뒤처지는 그런 언론인들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제 매개들을 좀 더 우리가 관찰해서 보면 음. 확실히 매개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19세기에 국민국가가 생기고 정당 체제가 처음 생길 때 네. 지배적 미디어가 뭐였냐? 네. 피어리아티컬 정기 간행물이었던 얘기죠. 네. 월간지, 네. 개간지 네. 또는 뭐 주간지, 네. 그죠? 잡지를 읽고 또 레닌 시대 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전국적 정치 신문 읽으면서 모여서 야 프라우다 나왔어. 프라우다 막 읽으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막 토론하고 말이야. 야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네. 뭐 마르토프 동지는 뭐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포퓰리즘의 매개 형식은 소셜 미디어란 거죠. 그거 봤니? 이렇게. 네, 그렇죠. 들어가죠. 그걸 봤니? 이렇게. 아니 한국도 그렇지만 다 모든 나라가 1970년대 말까지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뭐 창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정기 그래서 간행물 잡지 이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소셜 미디어의 매개 형식적 이 차이에 천착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해야 대의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어떻게 결합 방식이 다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등장하는지 이런 것도 해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연구가 돼야 21세기의 디지털 포퓰리즘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진리 정치의 새로운 도구로 매개될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개 형식에 주목해서 포퓰리즘을 정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20세기 좌우 급진 정당은 확실히 포퓰리즘으로 분류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네, 21세기 포퓰리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 좀 괜찮은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 가지 주제로 행태적 정의의 한계와
이 정의를 위해서 과제 설정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포퓰리즘은 왜 생긴 걸까요? 어떤 경제적, 문화적 동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네네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방송에 다뤘던 게 네. 포퓰리즘의 어떤 표출 방식, 네네. 뭔가 네. 그리고 네. 또 포퓰리즘 뭔가 음. 이런 문제였는데 포퓰리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의 영향력을 획득하려면 먼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왔니 너?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동인을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동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이제 문화적 동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권위주의 포퓰리즘의 동인은 문화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죠. 제 생각에 물론 이 두 차원이 상호 독립적일 수는 있지만 아주 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건 문화적 동인을 강조할 때 포퓰리즘 부상은 문화적 반동으로 설명이 되고요. 네. 잉글하트라는 사람의 저서를 보면은 노리스와 잉글하트가 같이 쓴 건데 이제 권위주의 포퓰리즘은 사회적 가치에서 장기적인 세대 전환의 결과다 이렇게 봐요. 한쪽은 이제 늙은이가 있고 네. 한쪽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젊은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세속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포스트 물질주의 가치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늙은 이들은 뭐 산업 자본주의 시대를 살았고 포디즘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시간 관계도 굉장히 선형적인 시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굉장히 이방인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늙은 전통주의자들이 이 젊은 코스모폴리탄들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젊은 코스모폴리탄들은 정치 참여율이 떨어지고 네. 청년 정치 참여율은 떨어지고 네네. 늙은 분들의 정치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권위적 포퓰리즘 설명하는 것으로는 뭐 그럴 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뭐 일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면적이다. 뭐 그런 요소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분명히 설득력은 있는데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문화적 동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네. 경제적 동인을 강조하는 분석 주로 이제 선거 분석들인데 선거 분석들이 선거 이겼으니까 왜 이겼냐를 그냥 따진다. 네. 그래서 결과 중요성만 따지는 거지 네. 설명적 중요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그 설명적 중요성은 문화적 원인에서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좀 그럴 때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포퓰리즘 왜 생긴 걸까? 문화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경제적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계화 또는 자동화죠. 네. 각각 한번 따져보죠. 네네. 세계화 자유무역을 배경으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거는 우리도 네. 수차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 선거 분석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드러낸 분이 있죠. 오토와 도론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뭐 노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자동화 분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2016년에 연구가 대표적이고요. 사실 2013년에 이미 중국 신드롬, 미국에서 수입 경쟁의 노동시장 효과라는 글에서 이들의 분석이 이미 예배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분석은 자유무역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죠. 네. 자유무역이 단순히 국가 간의 비교 우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국내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라는 네. 겁니다. 자본 집약제인가 노동 집약제인가에 따라서 수혜자 피해자가 갈린다라는 스토퍼 사무엘슨 무역 모델이 네. 이들의 선거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퍼 사무엘슨 모델은 복수의 노동 생산을 가진 노동자 집단과 무역에 대한 상이한 분배 효과를 도출하는 이론으로 이제 더 넓게 이제 확장이 되었고 네. 이제 변형돼 가지고 확장된 이론으로 이제 더 연구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특별히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비숙련 노동자는 국제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 편익이 약화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이렇다 해서 한번 신보주의에 네, 맞아요. 대해서 좀 다뤘던 네네. 것 같고요. 네. 네. 어쨌건 이런 요인이 어떻게 트럼프 당선이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려면은 자유무역에 대한 무역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선거 이론을 거쳐야 되는데 선거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위 선거권자 이론, 네. 미디엄 보터 시어렘이라는
선거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슈를 쟁점화했다. 네. 그러니까 단일 쟁점이 됐다. 심지어 이게 다른 이슈를 집어삼킨 거죠. 힐러리의 그 메디케어 이슈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단일 이슈를 형성하게 되면은 단순 다수 선거제도인데다가 한 표만 승리해도 그 주에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네. 옛날에 뭡니까 부시하고 고어가 그 마이애미에서 뭐 개표를 하니 뭐하니 뭐 대법원까지 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미국 선거 제도에 비춰볼 때 그리고 게다가 자유무역에 의한 피해자가 양당의 경합주에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트럼프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장선은 이 사람들의 설명 분석 도구에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형에서 전개한 스톨퍼 사무엘슨의 무역이론, 네네. 자유무역이 어떤 국가에게 유리하고 어떤 국가에 불리한 게 아니라 네. 국내적인 분배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전국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는 중위 선거권자 이론으로 설명한 겁니다. 어쨌건 도론 이 사람들 분석은 트럼프 당선과 중국 수입의 증가의 관계에 상관관계를 드러낸 거고요. 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증가한 수입 경쟁이 일반적으로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 지지율을 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이 부분이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난번 이렇다에서 다뤘던 신보호주의 이 부분을 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경제적 원인 중에서 또 아까 자동화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자동화도 물론 이제 경제적 동인이 될 수 있죠. 네네. 될 수 있습니다. 됐는지는 네. 지금 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고요. 네네. 콜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6년 대선 이후 공화당 지지 도시들에서 더 높은 일자리 자동화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도시들의 자동화 위험 정도는 전통적인 이론, 그 루틴한 일자리,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대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루틴한 일자리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런 일자리 비율이 높은 10개의 대도시와 루틴한 일자리 비율이 낮은 10개의 대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네. 2012년 대선의 경우에 민주당 후보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의 지지율의 격차가 딱 일치한다라는 거죠. 루틴한 일자리 비율이 높은 데 돼서 롬니가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틴 일자리 비율이 32.2에서 39.8%로 가장 낮은 10개 대도시에서 모두 오바마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46에서 50.3% 가량 나타나는 가장 높은 10개 대도시에서는 2개 대도시를 제외하고 롬니가 무조건 이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결과니까. 네. 어쨌건 도시의 루틴 일자리 비율과 오바마 지지 투표의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0.60으로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오바마 대선에 대한 분석이고요. 네. 트럼프 당선 2016년 대선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분석이 좀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코가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현재의 직업 상실이 아니라 장래 위험이 투표 성향을 결정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종, 젠더,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자동화 위험 정도를 쫙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 즉 현재의 근심보다 앞으로 자동화가 초래할 미래 일자리 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에서는 네. 트럼프 지지가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 이런 연구가 하고 이제 후속 작업으로 프랑크라는 사람이 콜코 연구를 정교화했는데요. 네. 일단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에서 최근에 기계학습의 발전에 이 사람은 주목을 하고 있고 장래의 일자리 위험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에 주목을 합니다. 저임금화가 포퓰리즘 네. 반응의 경제적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마치고 있어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특히 뭐랄까 장래 위험이 투표 성향을 결정지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과연 포퓰리즘의 발흥 원인은 문화적 요인에 있는 걸까요? 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있는 걸까요? 문화적 동인도 작동하고 경제적 네. 동인도 저는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건 문화적 동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문화적 환원주의고 네. 경제적 동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도 역시 경제적 환원주의다.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인식의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차 강조했듯이 뭐 가짜 뉴스라든지 네. 플랫폼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이 정치적 매개 형식에 대한 분석 없이는 환원주의로 끝나는 분석은 저는 상 공허한 얘기다. 결과론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건 포퓰리즘 정치가 등장하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충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도민주주의 기성정당이나 기성정치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네네. 우회하거나 네네. 이런 것, 즉 정치 공급에 있어서 네. 뭐 정치는 시장이 아니지만 네. 정치인은 공급자고 음. 소비자라 그런다 그러면은 수요자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쨌건 정치 공급에 의해서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런 공백에서 정당, 노조, 시민단체, 언론과 공론장 같은 제도민주주의의 전통적인 형식들이 별 기능을 못하고 네. 그 외부에서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적 조건에 입각해서요. 새로운 매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당이나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네. 문화적 동인이건 경제적 동인이건 네. 포퓰리즘 정치로 연결이 되는 거지. 네. 이런 두 가지 동인 없이는 포퓰리즘 정치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발흥의 원인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문화적, 경제적 동의는 배후에서 작동하기는 하지만 결국 포퓰리즘 정치 자체의 동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치 매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포퓰리즘 정치가 좀 등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포퓰리즘 정치가 등장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문제는 정치로 귀착하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면요. 한국 정치에서는 이 포퓰리즘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기 앞서 잠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포퓰리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네.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냐. 무슨 고정관념인가 하면 전통적인 지배층 중에 전통적인 그 정치 세력 중에 하나였던 리버럴 정치 세력, 네. 그다음에 좌파 정치 세력 네.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네, 네, 이들이 네. 대중의 지지를 네, 잃는가. 나는 좀 간단하게 말해 싶어서 대중이 니네들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라고부터가 내가 착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자기들 입장에서 왜 우리를 지지 안 하고 저 이상한 애들 지지하지? 이미 너희들을 다 간파했다. 대중은. 난 그 얘기를 꼭 좀 해보고 싶고요. 네네. 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네, 한국에서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의 가능성 어떠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흥. 일단 네. 경제적 동인으로 보면 네. 인공지능, 아까 우리가 자동화, 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다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토양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우리 매개도 굉장히 많고요. 디지털 네. 매개도. 그런데 경제 동인에서 볼 때 반자유무역주의, 신보주의적 기반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죠. 네네. 우리는 수출 주도 성장국이고 네. WTO 체제의 수혜국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네네.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는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생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단체는 안 생기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소수자 혐오, 네. 그다음에 빨갱이 혐오, 너무 심해요. 뭐 그런 교회 강신도 집단 그런 네. 식의 극우가 존재하는 거지 네네. 이런 식의 포퓰리스트 극우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이주민 정서. 이거 우리가 예멘 그 이주민 문제에서 많이 이제 네. 불거졌죠. 네. 이게 이제 우파 포퓰리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한국도 갖고 있다. 네. 하지만 아직 정치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 경사는 굉장히 강하죠. 네. 하지만 이것이 이주민 문제하고 결합해서 발현될 만한 정도로 이주민 문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좀 아닌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선거법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포퓰리즘의 기반으로 볼 때 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운동을 굉장히 몇 년 동안 했는데 네. 제대로 성공을 못했죠. 네. 일단 연동형이 반도 아니고 네. 원래 목표였던 75석도 아니고 네. 기존의 47석에서 머물고 네. 그것도 30석 캡이 주어져 있는 네. 그래서 연동형이 결국 캡 30석밖에 안 된 거죠. 준 연동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실패한 면에서 아직도 단순 다수 대표 선거제 네. 다시 말하면 1등이 먹는 네. 이게 아직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매개 형식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네. 지식인 집단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단순 다수 대표제도 여전히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미국이나 또는 영국에서 봤던
그런 식의 포퓰리즘이 대두할 만한 정치적 조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매우 선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도민주적 내부와 포퓰리즘 외부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네. 제도 정당 안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네. 오히려 포퓰리즘적 매개 형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네네. 포퓰리즘 운동이 제도 정치 내에서 이렇게 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한국에서는 크지 않은가 이런 맞아요. 예측들을 해보게 그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나 브렉시트, 존슨 현상들을 보면은 영국 보수당이나 미국 공화당 안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요소가 있죠 지금.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외에 완전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 국가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나오긴 해도 주류 정당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정치인이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양상이 다르고 예를 들어 포데모스라든지 시리자도 네. 전통 3인당 바깥에서 급진 좌파가 좌파 포퓰리즘 요소를 가지면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류 정당 안에 포퓰리즘 요소가 강화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좌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등장할 것인지 이것은 선거 제도와 관련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현재의 정치 조건 속에서 이미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사회적 동인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위아래의 구조 또는 안과 밖의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포퓰리즘 정치로 이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네. 어쨌건 우리가 대양 포퓰리즘 또는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다 해서 쭉 말씀드린 디지털 매개 형식의 특성에 대해서 네.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검색 자유와 플랫폼 폐쇄성의 역사를 네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좌파 포퓰리즘 또는 대양 포퓰리즘이란 제 생각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플랫폼 매개 형식과 진리 정치 역설 속에서 탄생을 하고요. 우리 역설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정치 과정이란 대중이 믿든 말든 유효한 정치적 진리를 대중이 믿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포퓰리즘 하면 이렇게 특히나 한국에서 안 좋게 쓰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오늘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 포퓰리즘이 가능한 구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통하게 되는 이 매개 형식의 변화가 또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의 본업을 정치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고 여러분들도 매우 흥미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다 158회 이렇게 마치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